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요? 프랑스 혁명은 우선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앙생 레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구제도가 모순적일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보면은 프랑스 신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 신분은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은 평민이었습니다. 1, 2신분들이 그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대토지를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면세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제3신분들은 본건적인 의무를 질 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정치는 제한적으로 참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3신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야? 경제적인 의무는 내가 다 하는데 1, 2신분만 혜택을 받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때마침 이때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 혁명이 발생했잖아요. 자, 이래서 이제 좀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차에 이제 이것이 표출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왕실의 사치와 미국 혁명을 지원을 하게 되니까 재정이 위기를 처하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루이 16세가 돈을 이제 얻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을 하게 되어요. 루이 16세가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면세특권을 없애는 것이 제일 베스트였어요. 그래서 회의의 안건은 귀족들의 면세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 2신분들의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기득권이니까. 근데 제3신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받을 거겠죠. 그래서 투표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1신분과 1, 2신분과 제3신분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1, 2신분은요. 우리가 했던 전통대로 신분별로 표결을 하자. 즉 1신분, 2신분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3신분하고 이제 대응하는 거겠죠. 제3신분은 그러지 마라. 머릿수별로 표결하자. 주장을 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1, 2신분은요. 1, 2신분은 두 신분을 합쳐도 576명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제3신분은 57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분별로 표결을 하면은 그러면 1신분, 2신분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신분은 2대1로 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3신분을 머릿수, 그냥 개인별로 표결을 했을 때에는 제3신분이 1, 2신분보다는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3신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머릿수결 표결 방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게 되니까 제3신분들이 뭐를 구성을 했냐면은 국민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회는 뭘까요? 그렇죠. 왕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의회가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회의를 구성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회의를 하려고 회의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치사하게 회의장을 막아놓은 거예요.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 국민의회 사람들은 테니스 코트로 갔어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로 가가지고 우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테니스 코트 서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쯤 되니까 루이 16세도 이제 1, 2신분들을 설득을 해서 산부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회로 들어오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국민의회가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게 좋지. 입헌군주제는 자신의 왕권이 많이 제약이 당하잖아요. 의회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루이 16세는 이 국민의회를 탄압을 합니다. 베르사유의 군대를 집결해가지고 막 탄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돼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에 큰 상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바스티유 감옥은 아무나 못 가요. 잡범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정치범들, 즉 루이 16세한테 반발하는 인물들을 넣은 곳이 바스티유 감옥이었어요. 그 안에는 또 무기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은 결국에는 루이 16세의 전제 정치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겠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런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이제 막 일어나고 혁명의 기운들이 지방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막 농민들이 귀족들을 막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봉건적인 장원 문서 다 소각해버리고 불태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회는 이러한 사태를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자신들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원하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봉건제 폐지. 자, 그리고요. 인권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인권선언의 플레임은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인권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한편 이 당시의 상황은요.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물가가 폭등하고요.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서민층의 여인들이 빵을 요구하면서 배고파 죽겠어 하면서 베르사유로 행진하게 되는 10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파리 틸루리 왕궁으로 거처를 옮겨서 파리 시민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어요. 점점 왕권이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었겠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는 뭐냐면은 자, 서다 입자 헌법 위에 있다라는 거죠. 헌법이 군주의 위에 있다. 즉 군주도 헌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고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제한 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산에 따라서 제한 선거를 실시를 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회를 구성했던 세력들을 보면은 상층 부르주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를 실시를 하자라고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회 활동을 막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루이 16세가 프랑스에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틸루리 왕궁으로 와가지고 파리 시민의 감시도 받고 있고 이 상황이 불안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왕비의 마리 앙뚜아네트와 함께 그녀의 고향이었던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가다가 국경에서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렌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왕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튀었어. 국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회는 이제 해산하게 되고 입법의회가 소집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기는 입법의회 시기입니다. 자, 입법의회 시기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혁명의 기운들이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되면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민들도 막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전파를 우려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이 위협을 하게 돼요, 프랑스를. 그래서 혁명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은 정규 군대예요. 그런데 입법의회 군인들은 약간 소집된 군인이라서 병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패전으로 민중들이 지쳐만 갔지만은 하지만 라 마르세이즈 자, 라 마르세이즈라는 이제 군가를 부르면서 시민들이 파리로 몰리게 되면서 우리도 싸울 수 있다. 뭐 시민들이 전체여 일어나라. 뭐 이런 군가가 있어요. 지금 프랑스의 국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라 마르세이를 외치면 파리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상 퀼로트라는 그 파리 민중이 있어요. 상 퀼로트가 뭐냐고 하면은 상이 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퀼로트는 뭐냐고 하면은 그 귀족들이 입던 그 짧은 바지가 있어요. 그 바지를 퀼로트라고 하는데 퀼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들, 즉 파리 민중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 퀼로트는 이제 틸루리 왕궁을 습격을 합니다. 왜냐면 하면은 왕이나 보수 귀족들이 저 혁명 세력과 손을 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왕권을 정지시켜버려요. 안 되겠네. 입헌군주제 실시하면 안 되겠어. 왕 없애버려야겠어. 공화정을 실시를 해야겠어. 그래서 뭐가 들어서게 되냐면은 국민 공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공화정을 지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국민공회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자코뱅 세력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국민공회라고 적어볼게요. 자, 공화정을 선포를 했어요. 당연히 공화정이 뭐예요? 왕 없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정치를 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파 자코뱅이 주도를 했어요. 자코뱅이 주도를 해가지고 솔직히 왕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했던 그런 정책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도망가다가 또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루이 16세의 처형을 둘러싸가지고 막 크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 국민공회에 있는 세력 내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몇 표 차이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시켜버려요. 자, 그러니까 유럽 각국에서는 진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겠죠. 왜냐면은 왕을 다 죽이고 혁명들이 너무 가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는 이 국민공회에 대항하는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결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코뱅파는 지롱드파를 숙청을 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데 당연히 어떤 거를 실시하죠? 공화정. 입헌군주제 아니죠? 공화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선거가 아닌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공예의 정책을 보면요. 뭐 징병제 실시하고 군대 징집하는 거, 의무교육제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최고 가격제는요, 뭐냐면은, 물가가 일정 가격 이상을 오르게 되면은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조정을 하는 게 최고 가격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파 자코벤 내에서 로베스피에르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요. 반혁명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혁명재판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자, 너무 무섭잖아요. 이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건파인 지롱드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를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다시 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래 공화정을 유지를 합니다. 공화정을 유지를 하고 제한선거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 가지고 5명의 총재를 뽑아서 총재 정부가 수립하게 돼요. 하지만 이 총재 정부는 계속되는 경제난, 재정난과 또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고 이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이것을 수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은 염원했어요. 제발 강력한 정부가 등장을 해서 이것을 좀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전선에 가가지고 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계속된 전쟁으로 군부의 세력이 커진 상태에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통령정부. 자, 통령. 이름 뭔가 비슷하잖아요? 대통령과, 그쵸?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시키고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제1통령이 돼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를 해요. 국민은행을 설립을 해서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교육을 실시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또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했어요. 나폴레옹 법전 편찬. 자, 나폴레옹 법전은 당연히 프랑스 혁명의 이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보니까 이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을 하니까 이것이 다른 나라에 퍼지게 되면서 각국의 근대 법정 성립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은 나폴레옹이 완전 대스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왕을 없애가지고 입헌군주제도 없애가지고 공화정을 수립을 했는데 다시 재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기는 뭐냐고 하면은 일제정입니다. 제가 뭐예요? 황제제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군인 출신답게 유럽을 제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아까 영국이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대프랑스 동맹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국이 조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파기 후
대프랑스 동맹을 체결하게 되니까 나폴레옹이 영국을 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국 본토로 상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영국 본토로 상륙을 하려다가 어디서 이제 깨졌냐고 하면은 여기 이쪽에 여기가 어디예요? 트라팔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과 나폴레옹이 붙었는데 나폴레옹이 졌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어디예요? 여기 섬이잖아요. 동떨어져 있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영국은 해군 강군이에요. 해군이 진짜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정말 이때까지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트라팔가 해전에서 깨지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만 이기지 못했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는 격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 있었던 신성로마 제국도 해체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영국이 계속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실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륙을 봉쇄하겠다. 즉, 영국과 거래를 하지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무역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요, 사정상 영국과 무역하지 않으면 힘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솔직히 무역 안 한데도 영국 입장에서는 크게 막 손해볼 건 없었거든요. 러시아가 후달렸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대륙 봉쇄력을 어기고 영국과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니 이 자식이 내가 대륙 봉쇄령을 내렸는데 내 말을 어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원정에 나아가게 되어요. 자, 러시아 원정에 갔는데 대판 깨지게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러시아가 어딨어요? 저 멀리 있잖아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보면은 프랑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프랑스인데 러시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이까지 가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너무 추워요. 가다가 얼어 죽어요. 근데 겨우 도착했는데 러시아 가니까 더 추워요. 자, 그래서 막 후퇴하고 있었는데 후퇴는 러시아군한테 급습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얼어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다시 황제로 나와가지고 내가 질 수 없지 하면서 워털루 전투를 실시를 했거든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도 패배하게 되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 원정의 의의를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진짜 유럽을 제패를 했잖아요. 영국을 제패를 못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 원정은 유럽에 끼친 영향이 크답니다. 우선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시켰다. 자유주의는 왜 자극이 됐냐면은 유럽 각국이 전제 정치를 폐지시키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움직임이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보니까 와, 우리도 자유롭고 싶다라는 자유주의가 퍼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민족주의는 나폴레옹의 침략을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국의 독립과 통일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곳은 독립을 염원하게 되고요.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었댔잖아요. 완전한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통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 다다음 시간에 그걸 좀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정부, 그 다음에 제1제정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이 통령정부 있잖아요. 통령정부 때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쿠데타로.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로 즉위를 했을 때 사실상 그 프랑스 혁명은 끝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맞잖아요. 구제도의 모순에 맞춰서 그 공화정 입헌군주제, 공화정 이런 걸 수립하려고 일어났는데 다시 제정으로 돌아간 거는 프랑스 혁명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자, 그걸 알아두시고, 자,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의 의미와 한계를 볼게요. 의의는 보면은, 자, 프랑스 혁명은 결국에는, 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뭘까요? 자, 이념이 뭐냐고 하면은,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우애, 이러한 이념 아래에 구제도가 타파가 되면서 시민사회가 형성하게 되고 자본주의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선언 발표했죠. 인권선언과 노예제 폐지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지만은 한계점을 보면은 정치적, 경제적 권리가 일부 부유한 시민계급에게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은 제외되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 시기마다 어떤 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는 그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